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을 앞당기는 해커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의 연미정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최초의 국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그 여러 나라들 중에서요, 고대 국가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알려드릴 테니까 아무튼 조금 집중하셔서 오늘은 좀 쫓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 주제로는 5, 6, 7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파트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는 먼저 이제 출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고대 파트에서 이제 출제 비중은요. 7문제에서 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50문항 중에서 8문항 가까이가 출제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이야기죠. 또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그 전근대사에서요. 고려시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이거는 왕조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데 고대 파트 같은 경우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이 이렇게 얽혀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를 잘 넘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기출주제 5에서 6, 7에 해당되는 요 파트는요. 이게 교재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고구려의 건국부터 시작해서 멸망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리고 백제 파트 같은 경우도 건국부터 시작해서 멸망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신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는요. 좀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각 나라마다 전성기를 누릴 때 맞물리는 국가의 모습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또는 전후의 관계를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 해커스 교재를 가지고 교재만 보고도 금방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꼭 강의의 도움을 같이 좀 한국사 이제 해본 적이 없어서 같이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려드리는 구도대로 좀 쫓아오시면은 훨씬 수월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랑 조금 이게 어긋나더라도 여러분들 복잡하게 느끼지 마시고요. A4 용지를 오늘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꼭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냥 팔짱 끼고 보지 마시고요. A4 용지 꼭 옆에다 두시고 좀 개괄을 같이 그리면서 저랑 꼭 쫓아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요 앞에 A4 용지 꺼내시고요. 같이 요거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지도는 항상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세종시기 때 사군육진을 개척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한반도의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세종시기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편의상 요렇게 좀 그린다라고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저 위쪽에 만주 일대, 숭화강 유역 일대에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됐냐면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요 압록강 주변 일대로요. 처음에는 졸본 지역에 나라가 정착이 됩니다. 바로 요 졸본에 정착을 했었던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동해 바닷가를 맞대고 있는 옥저와 그리고 동해 이런 나라, 그 다음에 요 아래 비옥한 지대 70개가 넘어가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쪽으로는 전라도 지역이죠. 여기에 마한, 그 다음에 아래 낙동강 일대 변한, 그 다음에 경주 지역 일대 진한, 우리가 그래서 요 일대를 우리가 삼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대 국가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대 국가로 넘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성장을 하는 나라는 이 모든 나라들이 고대 국가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요때 이제 살아남고 성장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제 고구려.
부여는 결국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옥저 마찬가지입니다. 동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로 만주 지역 일대에 고구려가 하나 딱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처음에 조건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기질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고대 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고구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요. 지금 요거는 연맹체를 뜻하는 거예요. 마한 안에는 지금 여기 54개의 작은 소국들이 있고 12개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나라들 54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목지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다크호스처럼 막 부상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여기에 원래 처음에 명칭은 십제. 10명의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추대해서 올라왔다. 그런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라고 해서 십제 다음에 백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 파트에서는 고대 국가에서 어떤 걸 보게 되냐면 바로 뭐 아시지만 여기 백제가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목지국을 언제 장악했느냐 요거 한번 보는 거고요. 목지국 장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 마한 일대를 전부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마한 일대까지 장악을 하게 되는 거 그런 순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국가 파트에 가게 되면 어떤 왕이 목지국을 정복하고 어떤 왕이 마한 전체를 정복하게 됐는지를 요 포인트를 한번 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진한 쪽으로 오게 되면 이쪽에는 사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나라 이름을 새롭게 사방을 망라한다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낙동강 일대에는 어떤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냐면요. 가야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 삼국시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시기를 고대 국가를 삼국시대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거 같은 시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가야까지 포함해서 사국시대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가야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갖추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갖추지는 못했고 결국 이 백제와 신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가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잠깐 빼줄게요. 시기는 같이 맞물릴 수 있지만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요게 이제 각축을 다투는 요걸 중심으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주제가 이제 가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고대 국가다 또는 우리가 이런 표현 써요. 중앙 집권 국가 이런 표현 쓰거든요. 중앙 집권 국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근데 저렇게 힘을 중앙으로 모을 수 있는 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성공을 이루었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넘어가는 시점, 요 시점에 해당되는 요 나라들이 갖는 특징, 요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실 텐데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부자 세습입니다. 이거 왕권 강화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잠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특히 예를 들면은 부여 같은 케이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런 사출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잖아요. 왕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구려도 초기 국가에서는 모습에서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의 권한이 굉장히 낮았다. 그래서 이 가들이 전부 자신들만의 관리도 있었고 군대도 꾸리고 있었고요. 이런 모습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한이 너무너무 낮아가지고요. 농사가 잘 안 되면 왕의 권한을 왕을 완전 끌어내려야 된다. 내지는 왕을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왕 다음에 들어올 그 다음에 왕위 계승자가 사실은 옆에 있는 이런 다른 가들이 입김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출의 형태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고대 국가들은 어떤 형태로 가게 되냐면 부자가 세습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 세습 내지는 부자 세습.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 다음 자리에 왕이 물려줄 사람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서열이. 그래서 사실 주변에 이런 가들의 입김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적어들게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율령반포를 하게 됩니다. 율령반포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율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냥 한 가지로 압축시켜서 생각하면 법이에요. 법. 왕이 결국 고대 국가로 가려면 이 체제에서 어떻게 바뀌어줘야 되냐면 왕이 상부에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족장 세력들을요 이 아래에 귀족 관료의 체제로다가 요렇게 서열화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 밑에 저렇게 귀족 관료들을 조아리게 하려면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법이라는 거고요. 이 법이라는 걸로 이렇게 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면요. 관리들의 등급제, 그 다음에 관리들의 옷의 색깔, 관복, 공복의 색깔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요. 자비, 청황, 뭐 자단, 비녹 색깔에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서 옷의 색깔까지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위계서열이 탁 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고대 국가의 특징이고요. 이런 걸 잘했다는 거예요.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 전쟁을 펼쳐요. 우리가 지금 뭐 현대사회에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와 나라의 어떤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침략하는 행위를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나라가 갖춰지려면은 그 나라 안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영토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때의 왕들 요런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요.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이 시스템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이 나라를 강력하게 통합시키기 위한 거는 그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거든요. 정신을 지배하는 건데 그걸 바로 이 불교라는 것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어떤 이렇게 순수한 종교적 의미보다 우리 고대 국가에 들어왔던 이 불교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왕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불교였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고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인데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왕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왕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데요. 부자세습 누구 왕 때 했는지 율령반포 누구 때 했는지 뭐 버풍왕이라든지 뭐 소수리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언젠지 그 다음에 불교 수용과 공인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를 꼭꼭 하시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틀을 한번 좀 그려보실게요. 요 틀을 한번 그려보시는데 제가 요렇게 그리시고 고구려, 백제, 신라 1에서 3세기입니다. 1에서 3세기면은 약 한 뭐 이제 200년 정도 그리고 200년 좀 앞선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년보다 앞선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세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연도를 촘촘하게 뭐 37년, 47년, 57년 이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 한 100년 정도의 단위를 세기로 다 하나의 세기로 끊어요. 그래서 뭐 37년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뭐 1세기,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200 몇 년이다라고 하면 보통은 뭐 213년이다라고 하면은 100 단위에다가 하나를 붙이게 되면 요게 이제 3세기. 우리가 요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676년 요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연도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게 몇 세기일까요? 7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918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앞에 100 단위에다 하나 붙여서요. 요거는 몇 세기가 되냐면 네 10세기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세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옛날에는 문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7세기에서 8세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내지는 뭐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의 문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표현이 요즘엔 다 뭐 조선 후기에 일어난
만일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너무 뭐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이때가 어느 쯤이구나라는 거는 조금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죠. 자, 그럼 볼게요. 1에서 3세기. 자, 그럼 요 시기에는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느냐? 고구려예요. 고구려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고구려, 그다음에 태조왕. 제가 요렇게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리 삼국사기.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은 고려시대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삼국사기입니다. 그전에 역사책 없었냐고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전에도 역사 기록이 앞으로도 나올 건데 근데 다 없어요. 현존하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뭐냐라고 하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국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삼국의 시대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신라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건국의 순서가 신라, 고구려, 백제 이런 순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기록만을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책 하나 나왔을 때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쓴 사람의 주관성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분석을 해보죠. 어느 나라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근데 우리보다 앞선 역사에 있는 그 중국의 역사서에 우리나라와 맞물린 어떤 상황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건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 그리고 백제, 그리고 신라 요런 순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국의 순서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한쪽에는 조금 여러분들 이 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1에서 3세기에 해당되는 어떤 시기적 상황 요거를 딱 한눈에 회독을 하면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반드시 좀 하시고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막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굉장히 뭐 저보다 잘 이렇게 예쁘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잘 따라오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고구려 출발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먼저 그리고 조금 공간을 넓게 좀 빼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백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에서 3세기인데 지도 그리기 귀찮겠지만 귀찮아 하세요. 여러분들 귀찮겠지만요. 한 번만 좀 그려볼게요. 우리 요때 한 번 딱 그리고 이제 안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만 그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랴오어강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으면 요서, 랴오어강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으면 요동, 그리고 산동반도 이런 위치적인 거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 영역인데 사실 여기 경계가 조금 모호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보시냐? 고구려가 가장 빨랐다고 했어요. 고구려를 중심으로 이 지도에는 구현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처음에 졸본 지역의 고구려는 자리를 정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졸본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압록강 유역 쪽에 더 가깝게 들어가게 되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돼요. 근데 바로 이렇게 천도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요 시점이 이렇게 천도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냐면 2대 유리왕이 되겠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국설화를 통해서 고 주몽에 의해서 고구려가 이제 건국이 되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 1대 왕인 이 주몽, 그 다음에 2대 왕이 되는 이 유리왕 때 졸본에서 여기는 조금 더 산악지대고 산성 위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조금 더 평야지대 요 국내성 일대로다가 이렇게 수도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요 2대 유리왕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물론 3대 왕도 있고 4대 왕도 있고 5대 왕도 있지만 그 부분은 시험에서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대 왕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요 6대 왕에 해당되는 태조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태조왕 시기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국내성으로 옮겨와 있는 이런 상황이죠. 요때 굉장히 이 태조, 여러분 우리가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이거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묘호명으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가를 확 이렇게 열었던 초대 왕한테 많이 붙는 묘호명이에요. 근데 이 태조 왕은 사실 국가를 연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태조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요. 그만큼 태조 왕이 만들어놨던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적 같은 것들을 굉장히 크게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자, 요 태조 왕 시기 때요. 어디까지 영역을 확장하냐면, 자, 현도, 자, 그 다음에 요동 일대까지 공격. 자, 그 다음에 쪽에 옥저 공격.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모습이 이런 식으로 형태가 꾸려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동해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야가 이제 1에서 3세기 무렵이니까 여기도 가야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직 여기 마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뭐 목지국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백제 위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신라.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구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체크하실 것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유리왕 때 이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 태조왕 시기 때 이렇게 영역을 확장했다는 거, 이런 점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 1에서 3세기에 걸리는 고구려의 왕을 여기다 좀 체크를 해드릴 텐데, 자, 우선 6대 왕 태조왕.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고국 천왕을 보실 거예요. 고국 천왕. 자, 그런데 이 고국 천왕 시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요 시기 때 바로 요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자가 세습되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단위로 이렇게 세습되는, 요때도 세습은 나와요. 근데 요때는 부자 세습은 아니고 형제 세습에 해당이 되고, 부자 세습이 바로 요 고국 천왕 시기 때 걸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진대법 시행했어요. 진대법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이 많아야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한 어떤 일정적인 의무를 이 농민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세금도 낼 수 있고 역으로 징발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농민들이 계속 빚을 져가지고 만약에 노비가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 재정적인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책이 나오는 거예요. 진대법. 요런 복지책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고국천왕이라서 요거는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세습, 진대법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부족적 오부가 있는데요. 이 부족적 오부가 행정적 오부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이 고국천왕 시기 때. 그래서 저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뭐 계루부, 전루부, 손오부 이런 다 오부족 연맹체로 고구려는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부족의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국천왕 시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동서남북 방해 형태로 뜯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국천왕 시기 때 특징. 자, 여러분 보시면 태, 고, 그 다음에 누구로 들어가냐면 동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태고동 이렇게 들어갑니다. 태고동 계속 여러분들 좀 반복해서 하시고요. 태고동 이 동천왕 시기 때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위나라 관구검의 침입 요거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갈게요. 서안평을 공격했다. 요거 두 개. 요거 연결하셔서 좀 하시면 되겠고 제가 본론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고구려는 태고동 이렇게 들어가고요. 백제에서 고구려에서 처음에 기틀을 다진 왕을 누굴 꼽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6대 태조왕 얘기를 하면 백제 같은 경우는 기틀을 다진 왕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고이왕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제는 고이왕. 요 시기 때 1에서 3세기에 걸리는 왕입니다. 고이왕 요렇게 보시면 좋겠고 요 고이왕 시기 때 어떤 게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시기 때 관등제 그리고 공복제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체크해드리면 요 시기 때 바로 마한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였던 목지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신라의 상황을 조금 한번 볼까요? 신라는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은 아직 어떤 몰골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보여지지 않고요. 거석한, 차차웅,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사금 연장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박씨와 시조가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성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는 시조가 하나씩 나와요. 고구려는 고주몽,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사 관심이 없으셔도 백제 시조가 누구냐 온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조가 다 하나씩 있는데 여기 신라 같은 경험은 박혁것의 석탈의 김할지 시조를 셋을 삼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왕권이 한 사람, 한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집중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식의 이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신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 번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교재를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1에서 3세기 고구려 태조왕 중심으로 봤고요. 4세기로 넘어가서 먼저 개괄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4세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느냐? 자, 4세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건국의 순서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 요렇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성기를 누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하면 이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고구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라가 전성기를 누려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면 이 전성기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랑 여러분들이 같이 끌고 가시면 좋냐면 이렇게 끌고 가시면 좋아요. 한강 유역을 장악한 순서. 한강 유역을 장악한 순서. 이 한강 유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먼저 지도를 좀 통해서 볼게요. 한강 유역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상류 이렇게 흘러가지고 하류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지점이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두물머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강이 한반도 일대를 중심부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를 장악하면 한반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요. 교통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이 바로 이렇게 중국하고 직교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을 장악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비옥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백제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온조가 이 한강 유역에다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가장 조금 빠르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게 이제 4세기에서 백제가 한강 유역 장악하게 되고 5세기가 되면 고구려한테 한강 유역은 넘어가게 돼요. 고구려가 빼앗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 유역을 누가 장악하게 되느냐 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6세기가 되면. 그럼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이거 한 300 몇 년대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 400 몇 년대,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 500 몇 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세기, 5세기, 6세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4세기를 먼저 보게 될 건데요. 전성기를 누렸다. 백제 중심으로 보시고요. 백제의 잘 나갔던 왕,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되게 강한데 이 근초고왕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죠. 5세기에 광개토대왕이 있었다면요. 4세기 백제에는 근초고왕이 있었습니다. 근초고왕. 자, 보시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래프, 백제가 전성기를 누린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한눈에 딱 이렇게 시각화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잡아드리는 겁니다. 백제 쭉 이렇게 전성기를 누리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보셨을 때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데 이 맞물린다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잘 나와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백제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한다. 자, 요때 누구냐? 근초고왕. 근데 이때 4세기에 굉장히 비운의 왕, 고구려의 원통한 왕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국 원왕 이렇게 됩니다. 고국 원왕. 그래서 요 지점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신라 어떻게 하고 있냐? 신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준비하고 있다. 뭐가 없어요. 그래서 신라는 나중에 6세기에 나올 건데 사람으로 치면 약간 대기만성형 같은 그런 스타일의 신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잠깐 여기 조금 다시 이제 요게 중심부라면 여러분들 요게 요렇게 중심부로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단골로 아주 빈출로 나오는 부분이라면요. 앞에 고구려랑 연결을 조금 시켜드리면 나머지 이제 주변부 왕들인데 앞에서 우리가 태조왕, 그다음에 고국천왕, 그다음에 동천왕 이렇게 갔어요. 태조왕, 그다음에 고국천왕, 동천왕, 태고동. 네,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미고소 이렇게 됩니다. 태고동, 미천왕, 고국원왕, 그다음에 그 다음에 소수리망 이렇게 들어갑니다. 미고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뭐 큰 고동의 맛은 고소하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태고동 미고소, 태고동 미고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사색이 요거 하나만 또 더 건드릴게요. 요거 지금 보시면 이 백제 근초고왕인데 여기에 하나만 걸리는 왕이 침류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침류왕을 두고요. 뭐 어느 시점이냐 이런 거를 묻는다기보다는 저 침류왕과 관련해서는 딱 요거 하나 나와요. 뭐냐면 불교가 침류해서 들어온다, 불교가 침류해서 들어온다. 불교가 공인이 언제 됐느냐? 백제는 침류왕이에요. 그래서 근침 앞에 있는 거랑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1에서 3세기 이렇게 근초고왕, 침류왕 같이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4세기 백제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근초고왕을 위주로 봐라. 자 보시면 백제 한성에 처음에 수도를 잡게 되고요. 자 위로는 영역을 평양까지 고구려를 공격해요. 그래서 요때 고구려를 아주 강한 나라 무려 고구려를 건드리는데 이때 평양을 칩니다. 그때 당시에 고구려의 원통한 왕이 누구냐면 고국원왕이에요. 원통한 왕 누구냐? 고국원왕입니다. 자 백제는요 아래로도 마한 일대까지 영역을 펼치게 되고요. 마한을 병합한 게 누구예요? 근초고왕이네요. 우리 아까 강대국이었던 목지국을 친 게 누구였냐면 고이왕이었거든요. 목지국을 친 게 고이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한 전체를 다 장악한 거는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근초고왕. 자, 그 다음에 요서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동반도 일대, 자 그리고 동진, 중국의 동진하고 항상 일본하고 이 외하고는 짝꿍처럼 기억을 하셨어요. 항상 백제하고 외하고는 짝꿍처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 전파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요. 바로 요게 4세기의 근초고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였으면 이 시기의 근초고왕 시기 때는 이 해군력이 굉장히 막강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5세기의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물론 광개토대왕의 리더십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철을 두른 기마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철갑옷을 두르고 있는 이런 병사들의 모습이 상대로 하여금 되게 위화감을 조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육군의 강력한 모습이 광개토대왕 시기 때 모습이라면 백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해군력을 짱짱하게 갖추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근초고왕이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4세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부터 시작을 좀 할 텐데요. 자, 요거는 고구려 건국설화와 관련된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이 부분 사실 초등학교 시기 때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무리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 지역에다가 고구려를 건국을 했다. 자, 이 이야기는 대략 저 앞으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천재의 아들이었던 해모수와 물의 신 하백의 딸이었던 유화 부인이죠. 유화 부인 하고 이제 사랑을 나눠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해모수가 유화 부인을 버리고 유화 부인이 홀로 남게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남아있는 지역이 요게 이제 부여 일대입니다. 부여 일대인데 막 울고 있으니까 당시 부여의 왕이었던 이 금왕이 유화 부인을 거둬들이게 돼요. 근데 유화 부인이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게 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기이하다. 그래서 갖다 내다 버려라. 그래서 내다 버려요. 근데 내다 버렸는데 이 알을 지나가는 말이 여기 사실 밟을 법도 한데 피해 다녀요. 말이 피해 다니고 그다음에 새가 와가지고 이걸 덮어주고 막 이래요. 이거 너무 기이하다. 그래서 이 알을 다시 들여와가지고 얘가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이제 알이 깨어났는데 여기서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아주 화를 잘
수는 누가 나왔다? 이제 주몽이라고 하는 이 고구려의 시조가 나왔다라는 건국설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곰과 호랑이 이야기 배웠잖아요. 그리고 알려드렸잖아요. 그걸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주몽이 나왔는데 당시에 이 금화에 아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들이 이 주몽이 막 활도 잘 쓰고 너무 애가 영특하고 이러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주몽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제 부여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요 졸본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위에서 부여 일대에서 내려온 유이민의 계통이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 부여 계통에서 내려온 유이민이 졸본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하고 연합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건국을 했을 때 당시에 이 주몽을 도와줬던 또 지지자가 있잖아요. 지원자가 있죠. 정신적 지주. 누가 있냐면 소선호가 있습니다. 소선호. 바로 이제 요런 일대기를 다룬 게 우리 그 예전에 드라마에서 막 송지효가 주연으로 나오고 송일국이 나왔던 그 주몽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셨던 분들은 조금 굉장히 이렇게 기억이 잘 나실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졸본 지역의 고구려를 건국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색깔을 떠올려보면 약간 유이민의 성격이 좀 강한 거예요. 고구려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왔어요. 여기서 졸본 지역에서 건국을 했는데 졸본 지역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으로다가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조금 더 위에서 내려온 지역에 약간의 평야지대 쪽으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명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유리왕 시기 때 졸본에서 어디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게 2대 유리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걸릴 거 여기서 하나 걸릴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6대 태조왕이죠. 태조왕 때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죠. 뭐 현도나 요동 일대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옥저를 정복하고 동해안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고국천왕 굉장히 잘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고대 국가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국천왕 시기 때 어떻게 한다? 부자 상속한다. 그래서 왕위 계승을 그리고 오부를 개편한다. 부족적 전통을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다가 개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제가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러 오신 이제 분들이 그 관련 전공학과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학교에서 같이 이미 좀 서로가 알고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그룹이 이렇게 형성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저렇게만 몰려다니면 공부하는데 서로에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이래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월말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요. 성적에 맞게끔 상중하를 골고루 다 섞어서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계르부, 전러부, 소노부 이렇게 부족적의 어떤 힘이 셌던 것을 동서남북 방위 형태로 다 그냥 뜯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부족의 힘을 낮추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어서 자, 을파소를 발탁해서요 국상으로 최고관직에 등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진대법을 실시했다.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는 요겁니다. 진대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을파소라는 인물을 등용했다는 거고요. 대출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 너무 배가 고프고 빚을 져가지고 노비로 전락하지 않게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합니다. 춘대, 추납. 봄에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갚게 하는 거예요. 수확할 때쯤에 갚아라 구휼제도, 빈민을 구휼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동천왕으로 넘어갈게요. 동천왕, 중국 위나라 장수인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 공격을 받아서 세력이 위축되었다.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서안평. 중국의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이 각축을 다투고 있었던 좀 복잡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서로 이쪽에서의 어떤 그 각축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쪽에 있는 고구려하고 연합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후방을 안정시키려고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내부의 상황이 정리가 되면 또 우리 고구려를 또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고구려에서
위나라하고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되는 상황에서 어디를 공격하게 되냐면 요 요동 일대 압록강 앞쪽에 있는 서안평이라고 하는 곳. 중국에서 세력을 성장시키면서요. 자꾸 요 서안평이라고 하는 중심지,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 고구려에는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배웠던 어떤 게 있었냐면 낭랑 한사군을 우리가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이 낭랑의 아래쪽에는 하부에는 대방을 설치해서 이렇게 같이 아직도 우리의 뭐 경제적인 침탈이라든지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나라와 이제 낭랑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바로 요 교통의 요지인 서안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교류를 한다든지 저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동천왕 시기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서안평을 공격하게 됩니다. 서안평을 공격해요. 근데 공격했다가 되려 저 위나라 장수 관구검에 침입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동천왕 때 타격받는다. 동천왕 시기 때 타격받는다. 근데 저걸 누가 해결하게 되냐면 미천왕 때 해결하게 됩니다. 미천왕 때 해결하게 된다. 요게 이제 4세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제가 막 미친왕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동천왕 때 타격받은 거 미천왕 때 다 해결 본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공격했다가 당했잖아요. 서안평을 여기는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낭랑, 대방도 완전히 다 축출시켜 버린다. 요게 이제 미천왕, 미친왕, 미천왕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드디어 고구려가요. 이 낭랑과 대방과 같은 요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내부에서 있었어요. 백제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잘 되지 않다가 고구려 미천왕 때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옛날부터 간섭하면서 생겨 있었던 이 낭랑, 대방과 같은 존재들이 완전히 축출해버리게 되는 요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천왕. 자, 그 다음에 4세기에 우리가 맞물리는 거 봤죠? 고구려의 원통한왕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근데 이를 방어하다가 이제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밑에서 누가 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근초고왕 치고 올라오죠? 근데 고국 원왕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냐면 이 고국 원왕의 상태는요. 사실은 순서적으로는 위에서 먼저 선비족의 세력이었던 전현, 이 전현의 모용왕의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전현의 침입 받고요. 이렇게 막 고국 원왕이 위태위태 흔들리고 있을 때 아래에서 쳐 올려서 또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근초고왕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은 전사를 당하게 돼요. 이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고국 원왕 다음에 미고소 이렇게 들어가는데 소수리망이에요. 고국 원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 고국 원왕은 굉장히 비참해요. 위로는 전현의 침입, 아래로는 근초고왕한테 맞고요. 되게 강력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구려가 4세기 이런 어떤 혼란기에 있었고, 그런데 뭐 이때 당시에 아버지였던 고국 원왕의 아버지였던 뭐 미천왕의 막 시신도 볼모로 막 전현에 잡혀가 있고 막 이래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아들입니다. 소수리망은. 고국 원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저렇게 엄청난 그 비참한 일을 당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장면을 보게 되면서 왕을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정신줄을 놓을 것 같거든요. 막 할아버지 시신도 막 잡혀가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 소수리망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이 고구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아주 그런 또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제대로 해줍니다. 이 소수리망이. 자, 그래서 요거 너무너무 잘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불태워 이렇게 외우세요. 불태워. 여기 다 들어가요. 자, 순서적으로 불태워, 불태율 이렇게 외우세요. 불교 수용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태학 설립 이거는 뭐냐면 교육기관이에요. 근데 교육기관 너무너무 중요하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태학 설립 그 다음에 이제 율령 반포 법을 만드는 거 어디서 했다? 여기서 한다. 내가 할아버지 원수, 그다음에 내가 아버지의 원수, 내가 다 갚으면서 내가 이를 갈고 고구려를 다시 한번 탄탄하게 만들겠다. 불태율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백제 파트로 좀 다시 넘어와 보실게요. 페이지 38페이지고요. 백제 건국부터 좀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백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조가 누구냐? 온조입니다. 이 온조가 주몽의 아들이죠. 주몽하고 소선호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온조입니다. 소선호 사이에서는요, 온조하고 비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온조 같은 경우는 쭉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정착했냐면 비옥한 요 한강유역 일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휴 같은 경우는 비유는 인천 쪽에 미추홀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인천은 이제 바닷물이고 굉장히 짜고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온조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위로부터 내려왔죠. 부여와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 세력인 온조가 한강 유역 일대로 내려와서 자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토착 세력과 결합을 하게 된다는 거. 우리 고구려는 1대가 주몽이었잖아요. 2대는 유리왕이에요. 이 2대 유리왕 같은 경우는 소선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2대 유리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소선호 사이에서 나오게 된 이 온조하고 비류가 아래쪽 남쪽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온조가 백제, 처음엔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다가 목지국 하나 장악하고요. 그 다음에 마한을 병합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을 형성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백제를 건국한다. 자, 그런데 이제 고이왕 시기 때 어디를 치게 되냐면 마한 전체를 다 정복하는 거 아니죠. 어디 정복해요? 목지국을 병합하게 되고 한강유역을 확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율령반포하게 됩니다. 자, 이 율령 뭐냐? 관등제, 공복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6자평과 16관등제 16등급 나뉘어주고요. 장관급이 6명 이런 체제로다가 나뉘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을 마련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공복 관리들의 옷의 색깔, 복식의 색깔도 여기서 나오게 돼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세기 제가 먼저 개괄을 해드렸잖아요. 근초고왕 보시는 거예요. 5세기에 광개토대왕이 있으면 4세기에는 근초고왕이 있다. 그거 보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부자 상속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근초고왕 시기 때. 그리고요, 우리가 목지국 정복한 거는 고이왕인데 마한 전체를 다 정복하게 된 건 누가 한 거냐면 근초고왕이 했다는 거예요. 마한 지역 모두 정복하고 드디어 근초고왕 시기 때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전라도 일대를 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평양성을 공격해서요. 이때 당시에 원통왕, 고구려의 원통왕 왕이 있죠. 고국원왕을 전사시킨다. 다시 한번 연결드리면 고국원왕은 당시에 전연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아래에서 또 치고 올라온 거예요. 이 근초고왕이. 자, 그런데 고국원왕 그 다음 때 누가 이거 체제 정비한다? 고국원왕의 아들, 자식 농사 잘 지었다. 소수리망, 불태율.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이 근초고왕을 제가 굉장히 저 바다 건너까지 세력을 확장시킬 정도면 해군력이 굉장히 막강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서, 산둥 일대, 그 다음에 일본의 규슈 지방까지. 자, 그 다음에 역사서 하나인데요. 여러분 역사서 기록은요. 이렇게 잡으시면 좋아요. 잘 나갈 때 쓴다. 내가 잘 나갈 때요. 나의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SNS 여기다가 내가 굉장히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잖아요. 기록은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전성기일 때 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슬플 때도 써요. 그래서 내가 위태롭고 내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도 기록물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막 국권피탈을 겪고 있을 때 옛날에 잘 나갈 했던 때에 막 장수들을 끄집어 와서 기록으로 남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 때 서기, 4세기 서기.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개괄해 드린 거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하셔도 돼요. 그 밑에다가 좀 내용을 보완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잘 나갔다 근초고왕이 그걸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칠지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의 칼끝이란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자기들한테 바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일본한테 우리가 하사 내려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의 말이 맞느냐? 우리 쪽의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 칠지도는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 4세기 무렵에 근초고왕 시기 때는 굉장히 세력을 확장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본한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바쳤을 리가 사실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이제 보여지는 이런 칠지도에 이게 상강기법을 썼어요. 그래서 안을 이렇게 파가지고
안을 판 다음에 여기다가 금색깔의 어떤 실과 같은 글씨체를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강기법 같은 기술, 세공법이 일본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일본에게 이렇게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침유왕, 비유왕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한성시기 때 제가 침유왕은 요거 하나 걸린다고 했어요. 들어온다 뭐가? 불교가 침유해서 들어온다 요렇게까지 끊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유왕은요 5세기에 걸쳐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이제 신라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고요. 자, 건국설화를 보게 되면 이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유이민의 계통, 부여 유이민 계통이 압록강유역일 때 장악을 하게 되면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구려 계통에서 내려와서 한강유역에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유이민이 셉니다.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달라요. 경주 지역의 토착민 세력과 그 다음에 유이민, 박혁거세 집단이 결합한다. 그래서 신라의 건국설화를 보게 되면 신라의 육촌장이 군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대하는 형태의 설화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신라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조금 폐쇄적입니다. 이 유이민 쪽이 들어와가지고 문화를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어떤 그런 건국설화하고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금 폐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신라예요. 자, 초기의 정치 형태는 박석, 김해, 삼성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박혁거세, 석탈의 기말지 시조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제 유력 집단의 우두머리가 연장자를 뜻하는 이사금, 뭐 떡을 물어가지고 이빨이 많은 연장자를 그 다음 왕으로 추대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5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5세기 보시면 다시 요것도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5세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보는 거냐면 고구려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지도부터 먼저 볼게요. 만주월 판달려라 광개토대왕. 광하랑 영토를 차지했던 이 광개토대왕의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요 아래쪽으로는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하면서 밀고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고구려 중심이 됩니다.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요렇게 올라가고요. 우리가 항상 삼국시대는 역학관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한반도가 너무 좁잖아요. 제가 이렇게 크게 지도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세계 지도 보면 이렇게 손톱만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세력이 너무 세게 밀고 내려오면 나머지 나라들이 되게 쫄려요. 이쪽에서 밀고 신라가 막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두 나라가 막 완전히 이렇게 뒤로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형국인데 고구려가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자, 백제가 요렇게 밀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가 저렇게 성장할 때 스타트 누가 되냐? 광개토대왕. 그래서 여러분 앞에랑 연결 지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소광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광장, 소광장, 소수리망. 소수리망의 아버지 누구다? 고국원왕.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이에요. 이렇게 소광장 그리고 문자왕이에요. 문자왕. 자, 그러면 요렇게 광개토대왕이 밀고 내려올 때 백제가 굴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백제왕이 누구냐면 백제 아신왕. 자, 그 다음에 장수왕이 밀고 내려올 때 이때 타격을 받은 백제왕이 누구냐면 괴로운 백제왕, 괴로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왕 시기 때는요, 사실 우리가 광개토대왕 시기 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구려가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것은 바로 문자왕 시기 때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장수왕 다음에 이제 문자왕인데 이 문장은 장수왕의 아들은 아니에요. 장수왕은 말 그대로 장수한 왕이에요.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장수왕이 아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 장수왕 다음에 자기가 왕 되려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안 내려와. 그래서 왕 못 됩니다. 결국 기다리다 못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은 이제 문자왕, 손자가 왕이 되는데 중간에 그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왕이 이름이 조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쪼다 같은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가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사실 역사적으로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 진짜 오래 살았던 것이 장수왕이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밑에 백제랑 신라에서는 왕이 6명에서 7명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오래 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연결이 가셔야 됩니다. 비, 장수왕 시기 때 맞물려요. 비, 개, 문,
동 이렇게 연결해 드릴게요. 장수왕 시기 때 비계문동 너무너무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장수왕 시기 때 밀고 내려오면서 비계문동 비유왕 문주왕 그다음에 동성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약간 헷갈리시는데요. 문자왕이 있고 문주왕이 있잖아요. 자, 이 문자왕은 영역 넓힌다. 문자왕. 자, 그다음에 문주왕은요. 아래로 수도 천도한다. 이렇게 문주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문주왕. 이때 수도가 백제가 수도가 이동을 하거든요. 아래쪽으로 웅진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분 신라의 상황 볼게요. 신라도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 나라가 고구려의 나라가 밀고 내려오니까 여기도 파도를 타요. 이렇게 파도를 탑니다. 파도를 타는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내, 눌, 소 이렇게 돼요. 내물마리간, 눌지마리간, 소지마리간이야. 내눌소, 내눌소, 내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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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눌소 이렇게 순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때 광개토대왕이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 쭉 여기까지 밀고 내려와요. 내물마리간 시기까지 쭉 밀고 내려오고 여기다 뭘 써두시냐면 호우명 그릇. 광개토대왕과 신라하고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릇입니다. 호우명 그릇 이렇게 체크까지 하시면 골격이 완성이 됩니다. 5세기의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도 한번 보시고요. 광개토대왕 시기 후연, 거란, 부여, 숙신, 동부여까지 다 장악을 하게 되고요. 아래로 이렇게 남진 정책해서 밀고 내려오는 장면, 요건 장수왕 시기 때입니다. 수도가 국내성에서요 평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 한강 유역까지 장악을 하게 되고요. 밑에서 이렇게 백제하고 신라가 위태위태 하잖아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시면 비유왕 시기 때 이렇게 비유왕하고 눌지마리간 하고요. 이렇게 연맹을 맺어요. 한번. 제가 비누동맹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비유왕, 눌지마리간. 그 다음에 동성왕 시기 때 이렇게 소지. 소지마리간 시기하고 혼인동맹을 한 번 더 맺게 된다는 거. 자, 요 구도 한번 잡고 갈게요. 자, 그럼 이제 보시겠습니다. 교재 통해서 갈게요. 광개토대왕 정복활동 활발하게 만주 지역 다 했구나.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도 내려옵니다. 만주벌판만 달린 게 아니에요. 아래쪽으로도 압박을 주는데 이때 백제 공격해서요. 한강 완전 장악은 아니고 이북 지역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백제 아신항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부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신라에는 왜구가 굉장히 많이 침입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이제 세력들인데 이런 왜구들이 계속 우리의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자행됐어요. 특히 신라는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라 자체에서 저 왜구를 격퇴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SOS를 요청해요. 고구려에게.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기병과 보병을 보내게 됩니다. 5만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하는데 왜만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라한테만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래에 너무 좋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금간가야까지 공격을 하게 되면서 가야 연맹체를 흐트러 놓습니다. 다음 시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 아래까지 이 고구려가 영향력을 쭉 이 지점에서 쭉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연호를 사용했어요. 영락. 영원히 즐기라, 영원히 즐기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데 연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2022년, 2021년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앞에다가 붙이는 건데요. 저게 만약에 연호가 붙으면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연호를 영락을 썼잖아요. 그러면 영락 몇 년 이런 표현이 붙으면 이거는 광개토대왕이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던 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중국의 황제들이 썼던 거고요. 우리는 독자적으로 쓰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적으로 저런 연호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썼다는 거죠. 자, 요렇게 굉장히 멋있는 연호입니다. 아마 이제 영원히 즐겨라.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동안은 백성들이 조금 더 풍족하고 안락했으면 좋겠다. 요런 의미도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다음에 스스로 굉장히 이런 어떤 광활한 영토를 누리면서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상력입니다. 상상.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출 사료인데 굉장히 잘 나와요.
광개토대왕의 정복활동과 신라의 구원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사료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병, 기병 보내가지고 신라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요건 광개토대왕 관련된 사료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수왕, 평양을 천도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래요. 광개토대왕은 만주벌판 달려라 북진정책, 장수왕은 평양으로다가 수도를 천도하면서 아래로 쭉 밀고 내려오는 남진정책.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장수왕 시기 때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게 되면서 이게 남진정책을 하게 되니까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북한의 수도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위협을 느낄 거예요. 남진정책.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여러분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죠. 장수왕 시기고 비, 개, 문, 동 이렇게 됩니다. 비, 개, 문, 동. 제가 요거는 순서를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비, 개, 문, 동. 그래서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그 다음에 동성왕 이렇게 되는데 자, 한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백제의 수도는 한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이제 이 계로왕이었어요. 그래서 요 계로왕을 전사를 시키게 되는데 뭐 당시에 이제 백제의 상황은 좀 약간 왕이 사실 정치를 되게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텐데 여기에도 얽힌 한 일화가 있어요. 당시에 백제의 귀족이나 지배층들은 바둑 두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계로왕 같은 경우도 바둑 두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구려에 첩자를 보내요. 승려를 보내가지고 계로왕이 관심을 끌게 해요. 그래서 막 바둑을 막 여기저기서 든다는 어떤 한 승려가 있는데 걔 좀 데리고 와봐라. 고구려 첩자입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계로왕하고 바둑을 계속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둑을 두면서 막 일부러 져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계로왕이 막 흥미를 붙이게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신다 막 이러면서 우쭈쭈쭈 해주고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이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가지 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너무 협소하다. 왕에게 걸맞지가 않다. 이러면서 막 건축 사업을 벌이라는 이런 거를 막 추켜 세웁니다. 계로왕이 거기에 혹 넘어가요. 근데 백성들을 역에 동원하는 거, 함부로 막 동원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백성들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그 말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런 막 건축 사업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혼란기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 때 위에서 치고 내려옵니다. 첩자가 그 역할 톡톡히 한 거죠. 결국 계로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북이, 당시 중국 북이에게요.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 군사적 지원 요청을 하는 문서를 보내요. 근데 북위에서도 이미 이 고구려가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라는 걸 알고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로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한성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개토대왕 릉비 보시면 이때 장수왕이요. 자기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대왕 릉비를 건립하게 돼요. 여러분 고구려의 대표적 비석인데 이거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 주몽에 대한 건국신화 이야기,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해주면서 뭐 점차적으로 뭐 또 영역도 확장하는 그런 정복 활동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장수왕 때 만주 지역에다가 만든 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왕, 제가 헷갈릴 거라고 했잖아요. 문자 부여를 복속을 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부여 복속하면서 최대 영토를 달성을 하게 됩니다. 문자왕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다시 연결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만물입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그래프 그린 다음에 먼저 이제 전체 골격을 저랑 지금 집중해서 보시고 별도로 여러분들이 교재 가지고 공부할 때는 그냥 교재 이렇게 넘기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틀을 잡아 놓으시고요. 자, 비유왕 때 장수왕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왕, 신라하고 놀지, 마리깐. 그래서 이제 이게 백제, 신라, 나제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게 나제 동맹이에요. 비유왕, 놀지마리깐. 그래서 비유왕, 놀지마리깐, 비누동맹, 미끌미끌 처음에 맺은 거는 조금 약해요. 비누동맹.
이렇게 됩니다. 낮의 동맹. 자, 그런데 이제 백제의 위기, 계로왕 이렇게 들어가죠. 계로왕 시기 때 그래서 북위의 국서를 전송했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 한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성이 무너지고 계로왕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를 어디로 가게 되냐면 문주왕 제가 밀린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주 웅진으로다가 수도가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동성왕 시기 때 신라의 소지 마리칸하고 다시 한번 혼인동맹 더 강력하게 맺는 거예요. 혼인동맹 요렇게 갑니다. 소지섬 너무 좋아. 소지섬 너무 좋아가지고 동성결혼 좀 너무 그런데 소지섬 동성결혼 소지섬 동성결혼 혼인을 했는데 여성분이랑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으시라고 동성결혼 소지 마리칸 비누동맹 처음에 미끌미끌 좀 약해요. 이때 그래서 동성왕이랑 소지 마리칸이랑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요렇게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는 거예요. 신라는 아직 칸이네요. 칸이에요. 이게 왕이라는 친구 안 나와요. 내노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노소 내물마리칸 그다음에 눌지마리칸 그다음에 소지마리칸 그 부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내물마리칸 마리칸으로서 변경을 하게 되고요. 대군장을 뜻하는 마리칸, 우두머리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김씨가 독점적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게 된다. 저 내물마리칸 때요. 여러분 앞에 개괄을 해드렸을 때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왜구가 침입한 걸 도와주면서 내려오잖아요. 그때가 내물마리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과 같은 거예요.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기는 했지만 그런 거 있죠. 국가는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뭐 사실 신라가 정말 안 됐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간섭이 들어가요. 그래서 신라 땅에다 막 군대가 주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때요. 이때 당시에 박시석 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했는데 김씨한테 주도권이 확 실리는 요 시점이 아마 이제 어떤 광개토대왕 시기 때 정치적 간섭도 이때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김씨가 세습을 하게 된다는 거, 왕이. 근데 한편은 이제 왕권이 김씨를 중심으로 강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때 뭐 고구려 이제 내정 간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호우면 그릇은요 신라하고 고구려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이 시점이 아니라 이게 보면 호우면 그릇인데 이게 경주에서 나왔거든요.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 나왔는데 여기 광개토대왕의 글자가 쓰여져 있고요. 광개토대왕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릉비에 있는 그 서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구나를 보여주고 증명해주는 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눌지마리칸, 소지마리칸 앞에서 개괄한 걸로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세기로 가볼게요. 6세기로 가겠습니다. 드디어 신라가 나왔습니다. 신라. 뭐 몰골도 안 갖춰지고요. 막 고구려 백제 막 기틀 잡고 이럴 때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고요. 왕이라고 하는 칭호도 쓰여지지 않고요. 굉장히 느렸어요. 좀 폐쇄적이고 약간 뒤처져 있었고 이랬던 게 신라거든요. 근데 결국 위너가 됩니다. 위너는 누가 되느냐? 신라가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게 시작점이 늦다고 그리고 뭐 처음에 한두 번 시험 봤다가 실패했다고 뭐 그런 거 크게 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직렬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소방직도 있고 경찰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데요. 진짜 되고 싶은 걸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시기랑 상관없이 되는 게 중요하지. 뭐 이 친구가 먼저 됐다. 근데 먼저 됐는데 그 친구는 별다른 어떤 그런 뭐 직업에 대한 어떤 소명 의식이라든지 사명 의식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일찍 됐어요. 또 금방 그만둘 확률도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진다고 해서 그런 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은지 내가 그리고 이걸 얼마나 갖고 싶은지에 대한 걸 조금 더 목표를 다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시면 고구려 당시 이제 신라의 상황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신라만 보시면 됩니다. 자, 신라만 보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이제 신라가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된다. 요렇게 돼요. 집업진 이렇게 됩니다. 지증왕
버풍왕, 지법진, 진흥왕 이렇게 됩니다. 지법진.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요게 스타트가 우리가 앞에서는 칸 이런 뇌물말이 칸 뭐 이렇게 칸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쓴 거예요. 왕. 중국식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왕이라는 칭호를 썼고요. 뭐 지증왕과 관련돼서 또 좀 이렇게 야시시한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뭐 지증왕이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랑 맞는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뭐 막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이야기가 왜 하필 지증왕 시기 때 나왔을까? 뭔가 굉장히 이렇게 왕권 강화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그렇게 조금 빗대어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스타트가 돼서 버풍왕, 진흥왕 시기 때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진흥왕 때. 자, 근데 이제 보면 여러분 6세기는요.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결국 빼앗겨요.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데 백제의 누구한테 빼앗기게 되냐면 백제의 성왕과 그리고 백제의 성왕과 진흥왕 요런 연합구도에 의해서 한강 유역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도 먼저 보실게요. 보시면 한강 유역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성왕하고 진흥왕이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 한강 유역을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됐어요. 그래서 요 성왕이 한강에 백제, 하류를 갖게 되고요. 이 백제가 하류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이 상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가져요. 근데 나중에 이 신라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상류도 좋지만 그 본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류를 차지해야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신라가 이렇게 중국하고 직교역을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왕을 배신하고 하류까지 다 끌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성왕을 배신하고 성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한강에 상류하고 하류까지 다 진흥왕이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자, 6세기의 신라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지증왕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법진인데 지증왕. 드디어 나라 이름을 원래는 사로국인데요. 새롭게 사방을 빛나게 한다, 망라한다라고 하는 신라로 정하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리칸 해서 대군장이라는 뜻에서 정치적 지도자 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장. 신라도 순장이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순장을 하지 않아요. 노동력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경을 장려하게 됩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저런 우경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그 다음 뭐죠,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 뭐 이 얘기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요. 지증왕 시기 때 장군 이사부를 보내서 오산국 울릉도를 복속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독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여요. 날이 좋은 날엔 독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를 정복하면 이 독도까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울릉도의 부속섬이에요. 그래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같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지방제도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동시전, 요것도 잘 나오는데 이제 상업도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도 좀 활발해지고 하는데 이때 수도 경주에다가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그럼 이 말은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고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동시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요것도 지증왕식입니다. 지증왕.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풍왕, 지법진 이렇게 되는데 버풍왕 시기 때는 병부를 설치했다. 병부 설치. 뭐 예를 들면 이제 국방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우리 국방부, 외교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영토 확장에 되게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병부가 가장 좀 먼저 앞서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대 등을 설치했다라고 했는데 화백회의의 주관자이자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이다. 여러분 우리가 화백회의를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화백회의를 열면 여기에 화백들 귀족들이 다 앉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하나씩의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동등한 권한을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등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를 주관하는 우두머리를 상대등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로 이제 뭐 귀족들의 우두머리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고 상대등을 설치했고 버풍왕 시기 때 그 다음에 율령, 법을 반포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포인트 잡으시면 좋아요. 버풍인데
불법을 흥하게 한다. 불법, 불교를 흥하게 하는 것도 법흥항이고 그 다음에 율령, 진짜 법을 또 흥하게 하는 것도 법흥항이에요. 그래서 율령, 그 다음에 불법, 불교공인, 그것도 법흥항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율령이 뭐예요, 여러분? 공복이라든지 관리들의 등급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복을 제정을 했고, 그리고 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연호를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연호를 세운다. 건원, 세울건,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공인에 있어서는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2차돈의 순교.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문화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불교를 받아들이는 게 신라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좀 토착 종교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이차돈이라고 하는 인물의 희생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불교를 가까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법을 흥하게 한다. 불교공인, 법흥항.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야 파트는 다음 시간에 같이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었던 금강가야는 법흥항 때 이렇게 멸망이 됩니다. 자, 집업진이에요. 자, 진흥왕 시기 때 백제의 성왕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끌어오죠. 그래서 성왕이 하류를 갖게 되고요. 진흥왕은 상류를 갖게 되는데 얘 배신하고 어떻게 한다? 한강에 하류까지 가지고 가게 된다. 그래서 성왕이 너무 열받아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신라로 들어가는 저 관산성 일대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길 치고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성왕은 저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성왕과 진흥왕의 어떤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어떤 한강 유역을 가지고 다투는 상징적인 사건이 관산성입니다. 왕인데, 성왕이 왕인데요. 신료의 손에 그냥 무자비하게 바로 목이 확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성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왕, 관산성.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를 정복을 했다. 대가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고 영토를 확장했다. 여기 대가야 정복. 그래서 법흥왕 시기 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 정복입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고구려 영역까지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단양 신라 적성비랑 그다음에 진흥왕 순수비가 있는데요. 요거 지도 통해서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단양 적성비 이거는 한강의 상류 일대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단양의 그 적성 야이차 공을 포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단양 지역을 공략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여러분 이거는 순수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단양 적성비가 순수비다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 내용입니다. 순수비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순수비는 이제 원래 옛날에는 여기 백제 일부의 땅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구려 땅이 있었고 그럼 거기 고구려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고구려 사람이었는데 신라가 이 지역을 지배해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그 백성들의 어떤 민심을 이렇게 달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흥왕이 직접 돌면서 곳곳에다가 이렇게 순행을 하면서 순수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북한산비, 한강의 하류 일대죠. 한강의 하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또 가야 일대의 창녕비, 그리고 쭉 올라가서 황초령, 마울령,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구려 땅이죠. 요런 것들이 이제 순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개네요, 순수비는. 요거는 아니라는 거. 자, 상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진흥왕 순수비 요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거.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조선 후기에 김정희, 추사 김정희예요. 추사 김정희인데 뭐 굉장히 금성문의 대가입니다. 요런 것들 분석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금석과안록에서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북한산비 순수비를 밝히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금석과안록. 이게 뭐냐면 금성문을 이렇게 봤는데 눈이에요. 눈이 이렇게 지나치다가 봤는데 저거 그냥 돌덩이가 아니고 저거 뭔가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세워진 돌덩이가 아니라 이게 진흥왕의 순수비인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했느냐? 추사 김정희가 했다.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진흥왕 이제 전성기잖아요. 화랑도를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집단인 화랑,
화랑은 나중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어떤 그 상징이 되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의 정신을 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사를 편찬했다. 제가 잘 나갈 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초고왕 시기 때도 있었죠. 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칠부에 국사, 요게 진흥왕. 그래서 4세기 근초고왕 서기, 그 다음에 6세기 진흥왕의 국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령왕 시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백제 파트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시기는 이제 언제로 넘어오는 거냐면요. 비계 문동 동성왕 시기 때까지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웅진 시기로 우리가 문주왕 때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웅진에서 다시 백제를 키워내려고 이제 노력하는 시점이에요. 무령왕. 근데 요때 이제 22담로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수도가 한성에서 이제 웅진으로 이렇게 밀리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백제가. 그래서 지방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2담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를 시키게 됩니다. 무령왕 22담로.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굉장한 어떤 대외 교류도 활발하게 했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 양제공도입니다. 양나라에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파견된 양나라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저 양제공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백제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 남조의 양나라하고 백제하고의 교류가 이렇게 있었구나. 사신들도 많이 왔다 가고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령왕릉인데, 이거는 이제 무령왕이 죽고 난 다음에 조성이 됐겠죠. 근데 무령왕릉의 무덤의 양식이 우리나라에서 보여지지 않는 무덤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국 남조에서 보여지는 벽돌 무덤의 형태가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점. 자, 그 다음에 성왕입니다. 이때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밀렸잖아요, 웅진으로. 저 웅진이라고 하는 수도는 방어에는 되게 좋아요. 근데 저기를 막 대업을 이루기에는 너무 급하게 옮긴 곳이라 좀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냐면 사비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성왕이에요, 성왕. 성왕 때. 그래서 요때 수도를 웅진에서 대외 진출이 용이한 사비로 옮기고, 이때 뭐 국호도 남부요. 부여에서 누렸던 영광을 남쪽에서 다시 누린다라고 하면서 이런 큰 이름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중앙관청을 22부로다가 마련하는 요런 이제 체제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22담로와 22부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22담로는요, 지방의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국방부, 외교부와 같은 안에 관부를 갖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 성왕 때 일본의 뭐 노리사측에 통해서 불교를 또 전파하기도 하고요. 불경과 불상을 전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요 부분 보셔야 되겠죠? 성왕 부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회복을 한다. 네, 앞에서 다 맞물리는 내용이에요. 하류 지역을 수복했다가 하류 지역을 진화한테 다시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무슨 전투? 관산성 전투. 그래서 성왕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비운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사를 하게 됐다. 백제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치욕스럽죠. 원래 한강은 백제 거였는데 진화왕의 배신당해가지고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뭐 요때 이제 완전히 결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세기로 넘어갈 건데요. 이 7세기 파트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십자용 외교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쭉 나와서 주도권을 누가 잡았냐? 신라가 주도권을 잡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이 아래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 다 차지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고구려가 원래 가졌던 한강 유역을 백제랑 신라가 연합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라는 내부적으로 어디하고 이렇게 결탁하거나 연맹을 맺거나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라는 당시에 고구려에 처음에 연합을 맺으러 백제하고 이제 관계가 뭐 관산성 전투라든지 이런 걸로 좋지 않아가지고 이 고구려하고 연합을 맺으러 김춘추를 처음에 보냈는데 뭐 팽당해요. 한강 유역 내놓지 않으면 니네랑 안 한다 막 이러면서 팽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가 어디로 가느냐? 연합을 여기랑 맺는 거예요. 당나라.
그래서 이런 구도의 십자형 외교가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당연합,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제동맹의 형태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이쪽은 또 외, 그다음에 저 위로는 또 뭐 돌궐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십자형 외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파트는요. 각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의 왕별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가 끝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삼국을 통일해가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보실게요. 요거를 여러분 교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구려 파트 후반부에, 신라 파트 후반부에, 백제 파트 후반부에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왕들만 좀 별도로 A4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7세기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갔구나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왕들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영양왕. 한강유역 앞에서 빼앗겼어요. 고구려는. 백제랑 신라가 연합해가지고. 열받았죠. 고구려 입장에서. 이 영양왕, 영양가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양가 있는 왕. 이때 어느 정도 이제 영양가 있게 올라온 거예요. 고구려가.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이 올라온 이때 한강 찾으러 가자. 그때 나선이가 누구냐면 온달 장군. 바보 온달 평강공주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온달 장군이 바로 여기서 한강 유역을 다시 찾으려고 했어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실패합니다. 실패하게 되어서 주검이 돼서 돌아와요. 이 온달이. 그래서 온달 장군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하게 되고요. 근데 보세요. 이제 수나라하고 싸우는 전투. 그것도 영양왕, 영양가 있는 때 다시 이렇게 고구려가 올라가고 있는 요때에 살수대첩 수나라하고의 부딪힘도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역사서 잘 나갈 때 쓴다 그랬어요. 잘 나갈 때. 그래서 우리가 근초고왕 시기 때 있었죠. 진우왕 시기 때 있었죠. 그 다음에 영양왕 요때 있습니다. 신집 5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장수왕 무렵 때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특정이 어떤 시기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기록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양왕 시기 때 요 신집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영유왕이에요. 영양왕 다음에 영유왕인데 지금 이 살수대첩을 통해서 이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얼마 안 있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냐면 당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이렇게 당나라가 만들어지고 나면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당나라를 보면서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침입해 오거나 공격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해당되는 이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아요. 근데 이 천리장성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이거를 진두지휘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현대사회에서 어떤 나라가 타국이 우리나라를 되게 위협해요. 근데 그 타국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시스템을 어떤 한 정치인이 제안하거나 주장해가지고 민심을 이렇게 달랠 수가 있겠죠. 인기를 얻어요, 이 연개소문이. 연개소문이 인기를 얻고 그런 거에 힘입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되려 이제 영유왕을 시해해버리고요. 허수아비를 올립니다. 이렇게 보장왕을 왕으로 올려요. 이게 연개소문의 정변이 일어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장왕 시기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나당 연합을 맺었고요. 그 나당 연합에 의해서 이제 고구려는 멸망을 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보실게요. 백제 무왕이에요. 백제 무왕 시기 때 수도를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이때 미륵사라고 하는 절이 창건되는데 저희 규모가 굉장해요. 저 터가 남아 있는데 근데 이게 천도 시도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의자왕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 때 보면 신라의 대야성을 점령했다 이러잖아요. 신라의 대야성이라고 하는 건 신라로 들어가는 약간 이렇게 목덜미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대야성을 치면 바로 신라로 직격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거는 관사서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성왕에 대한 복수심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연결을 지으세요. 관산성, 복수가 대야성. 그래서 이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딸과 사위였어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막 김춘추가 막 정신을 잃고 막 그래요. 신라의 대야성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이 백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전투였던 이 황산벌 전투를 통해서 백제가 멸망해요. 순서로 보게 되면 여기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여기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신라 갈게요. 신라. 진평왕.
자, 요 진평왕 시기 때 여기 영량왕 시기 때 온달 통해 가지고 한강유역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그 무렵 온달을 격퇴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때 이제 수의 걸사표를 보냅니다. 요때 승려 원강이 저 걸사표를 작성했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수나라에 걸사표를 썼다. 자꾸 고구려가 우리를 침입해서 들어오고 이러니까 고구려를 좀 쳐라. 그래서 원강이 승려지만 자기가 원래 살생을 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나라가 어떤 위기에 놓여져 있으니까 하겠다라고 하면서 걸사표를 써요. 순서상 이 걸사표가 보내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나라고의 부딪힘이 이루어집니다. 살수대첩.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덕이에요. 선덕 여왕. 성골 출신의 왕이 끊어져요. 남자 왕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신라는 골품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성스러운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나오는 이 순수한 왕족 혈통이 끊어져요. 남자가. 그래서 이때 이제 여성이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선덕 여왕. 자, 근데 요때 대야성 전투예요. 대야성 전투 우리가 아까 의자왕 때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대야성은 신라로 들어가는 목인데, 길목인데 여기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성이 왕이 돼서 저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뭐 나중에 뭐 비담의 난이라든지 막 이런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래는 뭐 선덕을 또 도와주기도 했었던 인물인데, 그래서 이 대야성 전투가 벌어지고 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시기가 의자왕과 선덕여왕 때 맞물린다는 거고요. 요 무렵에 김춘추를 통해 가지고 고구려에 우리가 연합을 하자 이렇게 보내요. 근데 결국은 고구려하고는 연합이 되지 않고요. 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언제 연합이 되냐면 이제 진덕 때 넘어가서 당나라하고 연합이 되고요. 자, 문화적으로 보시면 황룡사 구축목탑을 또 세우게 됩니다. 자장이라고 하는 승려의 건의를 통해서. 그리고 첨성대를 축조하기도 하죠. 이게 여러분 보시면 선덕 여왕은요 안팎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성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계속 중국에서도 뭐 우리 쪽에서 괜찮은 사람 보내줄 테니까 선덕 여왕 내려라 막 이런 식의 어떤 막 겁박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선덕 여왕은 그런 걸 문화적 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극복했어요. 그래서 뭐 황룡사 구축목탑, 저거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 한 층 9층을 쌓아 올리면서 한 층씩 쌓아 올릴 때마다 주변국이 조공을 바칠 것이다. 막 이런 염원을 담아서 쌓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진덕 여왕 때 결국 체결을 하게 된다. 나당 연합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덕 때 보냈지만 안 됐고요. 진덕 여왕 때 나당 연합이 김춘추에 의해서 결국 성공이 됩니다. 뭐 이때 또 집사부라고 하는 국가 기구를 설치해가지고요. 또 왕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도 진덕 여왕 시기 때 있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7세기는 약간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어떻게 갈 거냐면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라가 나당 연합을 하고 다시 이제 백제를 치고 고구려를 치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3점짜리고 난이도 조금 있는 거예요. 감안하시고 좀 보시는데, 자, 가 보시면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를 친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시면 고구려가 저렇게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언제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사료가 나오면 여러분 4세기 누가 잘 나갈 때? 백제 근초고왕이 잘 나갈 때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물어보니까 그렇게 염두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나와보시면 고구려왕 거련이 이런 거 다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병사 3만을 거느리고 와서 한성을 포위하였다. 고구려가 한성을 포위했네요. 왕은 상황이 어렵게 되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났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하여 왕을 살해하였다. 고구려가 한성을 포위했대요. 저게 어디의 수도죠? 백제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한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왕도 죽어요. 이거 누구죠? 백제 계로왕. 밑으로 쭉 밀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이거 5세기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 고구려만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이 평양서 공격당한 건 고구려의 원통한왕 고국원왕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계로왕을 죽음으로 몰게 하면서 쭉 백제에 타격을 입혔던 왕이 누구냐면 장수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고국원왕 아들이 정신 차리고 잘 체제 정비했죠. 소수리망. 자,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소광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광장. 자, 그럼 보실게요. 1번. 신라의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였다라고 했는데 지법지 이거 6색이 뒤로 빠지죠? 이거 아니고. 자, 2번. 백제의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하였다라고 했는데 비계문동이잖아요. 그럼 이게 계로왕이니까 비계문 이렇게 들어가요. 문. 더 아래죠. 틀렸고. 자, 고구려의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시켰다라고 했는데 저거 6대 고구려 초반의 상황이잖아요. 아니죠. 자, 4번.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해서 아신왕을 굴복시켰다. 소광장 여기 중간에 끼네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을 하였다라고 했는데 저거는 이제 신라가 잘 나갈 때 6세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뒤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문제를 3점짜리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맞물리는 게 조금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골격을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자, 다음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요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되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쭉 문제를 보시면 그의 겨울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을 거느리고 고구려 침입해서 어디를 쳤다? 평양성. 그래서 고구려에 쳐가지고 고구려에 타격을 입힌 거예요. 그럼 요거 누구다? 고구려의 원통하랑 고국 원왕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그 왕이라고 하는 건 누구다? 잘 나갈 때 사색이 근초고왕.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익산에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요거는 이제 무왕이고요. 자,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의자왕시기가 되겠습니다. 의자왕. 자, 3번.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왔대요. 불교가 침류에서 왔다. 침류왕 앞으로 빠지죠. 자, 4번.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쪽에서 다시 한번 중흥시키겠다라고 했던 성왕이죠. 성왕. 자, 5번.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잘 나갈 때 쓴다. 근초고왕. 잘 나갈 때 쓴다. 해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이 시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신라 파트에서 한 문제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이거는 하나는 적성 야이차에게 이 포상하는 내용의 단양적성비입니다. 순수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이제 순수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류, 북한산비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진흥왕이죠. 진흥왕. 자,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신문왕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대가야를 친 거 요거 진흥왕 시기 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가야,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이에요. 자, 병부 등을 설치했다. 요거는 법흥왕. 그래서 법흥왕은 불법을 흥하게 하는 왕이다. 율령을 반포했다.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자, 4번.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문무왕 무렵에 해당이 돼요. 앞으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드디어 사로에서 신라라고 하는 왕을 썼어요. 요거는 지증왕.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어서 뭐 다음 강의도 고대 파트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한 내용이 좀 양도 많고요. 나라가 막 얽혀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근데 조금 반복해서 보시고 교재도 보시고 강의도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요. 여기 한 번만 넘으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게 좀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